오늘은 196번째 부숫자인 소금반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자 구성의 3요소가 자형이 있고요. 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의가 있고 자음이 있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자의 또는 자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의가 소금 맛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소금밭 그러면요. 이걸 복합으로 가서요. 소금 더하기 밭으로 가서요. 소금을 뜻하는 한자가 뭐이죠? 네, 소금염자죠? 네, 소금염자. 네. 그다음 밭을 뜻하는 글자는 뭐죠? 밭전자죠. 그래서 염전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전을 생각하는데 이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소금밭이 염전이냐 이거 염전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소금 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물건이 많이 나는 땅을 갖다가 이루기도 해요. 이 밭이라는 말 자체가 곡물이 많이 나는 농토를 이루기도 하지만 무언가 많이 어떤 물건이 많이 나는 곳을 이루기도 하는데 조개밭 그런단 말이에요. 조개밭 그러면 조개가 많이 나는 밭이지 밭에서 조개가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뻘이잖아요. 조개밭이 뻘 사실은 밭이 아니고 그 조개뻘에서 조개가 많이 나는데 그 조개뻘을 조개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조개밭 또는 송이밭 그런단 말이에요. 송이밭 이 시골 분들이 거기가 송이밭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송이가 많이 난다는 의미인데 그게 산이지 농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이밭 조개받을 때 쓴 그 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밭은 이 소금밭은 뭐냐? 속이 많이 나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 염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쓰이는 소금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전보다 더 큰 의미에 쓰이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예. 실질적으로 인간이 있죠. 인간이 소금을 갖다가요. 소금을 갖다가 맨 처음에 구해서 먹었던 것은 이 염전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바다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최초로 소금을 갖다가 채취해 먹었던 것은 바다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수렵 채취 활동을 할 때요. 농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죠. 수렵 채취 활동하기 전에는 소금이라는 물질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이 이 소금을 안 먹고도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짐승의 몸에 있는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같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소금이 특별하게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농경시대가 시작되고요. 그 농경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원래 물가 옆에 살다가 농경시대가 좀 내륙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걸 곡물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서 소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구했냐? 우연히 염호라든지요. 또는 땅속에 들어있던 소금이 돌출돼 가지고요. 암염 같은 걸 먹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해서 먹는 소금이 뭐냐면은 암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전에서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전에서 천일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천일염보다도 암염이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음란 개구리라서 소금은 무조건 천일염 생각하는데 지구에 생성되는 이 수많은 소금들이 암염이 더 압도적이라고요. 우리나라 소금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소금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소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히말라야에서 난다는 핑크 솔트 아니 핑크 솔트. 핑크 솔트. 그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히말라야. 그 핑크 솔트가 암염이에요. 암염인데 암자가 바위 암자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 좀 단단해요. 돌덩이 같은 형태로 사람들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암염이라고 해요. 이게 암염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학교 다니면서 지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판게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아가 이제 그 신화에 등장한 땅의 신이에요. 근데 원래 지구가 한 덩어리 땅이었어요. 지금은 뭐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오시아니아 이거 해가지고 6대주로 이렇게 선이들 구분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덩어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뭉쳐서 보면 아구가 딱 거의 들어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그 유라시아판 있죠. 이렇게 이게 유라시아판이라고 이거 그 우리가 메카토르도법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유라시아판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시아니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라시아판인데 사실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쭉 튀어나온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판이 저 아프리카 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유라시아판하고 합쳐진 거예요. 지구가 우리는 모르지만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땅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움직임이 특별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그렇죠. 지진이에요. 지진인데 이게 두 개 큰 땅덩어리가요. 큰 땅덩어리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제가 두 손이 땅덩어리가 생각하세요. 조금씩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맞부딪히잖아요. 그 맞부딪혀서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맞부딪히다가 이렇게 솟아난다고요. 그게 히말라야야. 그게 히말라야.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합쳐지면서 여기가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히말라야라고요. 히말라야. 이게 조금 전에 히말라야에서 핑크 솔트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에베레스트 있죠.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바다에서 나는 옛날 옛날 시대 때에 그 암모나이트 이런 화석들이 나와요. 아프리카 히말라야 높은 곳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화석들이 나온다고요. 산 높은 곳에서 지구상에서 최고 높다는 히말라야 산맥의 이 꼭대기 정상 부근에서 바닷가에서 나는 화석이 왜 거기서 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 사이에 바다가 있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움직이면서 천천히 이제 융기되는데 그 사이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다에서 나는 화석들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화석은 한때는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다에는 그런 살아있던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나타나는데 바다에는 소금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닷물에 소금이 섞여 있으니까 그 소금이 곧 굳어져서 암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암염. 그래서 지구상에는
암염이 많이 나는데 저 대표적인 것이 암염으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그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음악의 도시가 어디예요? 우리 선생님 가봤을 거 아니에요? 짤츠부르크. 짤츠부르크라는 곳인데 짤츠부르크의 짤츠가 솔트에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짤츠부르크가 음악의 도시가 됐겠어요? 소금으로 불을 축적하고 그 부가 축적이 되니까 음악이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음악에 관심을 둬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소금 그러면은 무조건 천일염 생각하고 소금 받으면은 염전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한자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도 천일염보다는 암염을 먼저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 있죠. 이 글자가 갖고 있는 소금 맛은 암염과 관련된 글자로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문자 거는 사람들도 이걸 암염을 나타낸 글자고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에서 나온 글자는 이 글자가 다시 덧붙여졌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금염자. 소금염자가 천일염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하니.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견해로 보이지. 왜 그러냐면 설문에다 보면은 소금염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초자 자 해 염 이렇게 이렇게 풀이를 해줬는데 처음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만든 것이 염이다 이렇게요. 바닷물을 끓여서 자연과 관련된 설명으로 했어요. 소금염자를. 그러니까 사실은 천일염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천일염보다는 자염을 통해서 소금을 먹었어요. 자염이 뭐냐면 끓일 자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는 최초에는 자염이라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퍼다가 솥단지에다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은 결정체인 자염을 먹었어요. 저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한 이태 전 3년 전인가 방송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자염 만드는 사람이 있더만요. 근데 자염이 문제가 뭐냐면요. 나무가 너무 많이 소비돼. 그래서 바닷물이 그것도 퍼다 쓸 수 있는데 나무는 근동에 걸 때다 쓰면 또 좀 멀리 가고 조금 멀리 가고 해서 주변 나무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무 있는 쪽 옮겨가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이 따른데 천일염은 햇빛을 이용하니까 무한이잖아요. 근데 방법을 몰랐던 거죠. 천일염은 일제가 일본 일제강점기에 대만에서 하는 비법을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천 주안이라는 곳에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 이 생산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가 지금 알려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일염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는 자염을 먹었어요. 자염. 우리나라 사람들 자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한자가 중국 문화 속에서 성숙된 문자니까요. 중국 관련돼서 본다고 치면은 이게 그 암염과 관련돼 있고 암염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자루 같은 데 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갑골문의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진 자루 형태에다가 이렇게 얼개 같은 걸 이렇게 펴내고 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암염을 채취해가지고 자루에 담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형태를 갖다가 정형화시켜서 오늘날 이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소금만 넣자라고 생각하세요. 소금만 넣자고요. 요 소금만 넣자는
소금이란 뜻 외에 노략질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노략질하다. 이게 고구마 되면 앞에는 니은노로도 있을 수 있는 아니에요? 노략질하는데 그 노략할 때 쓰는 노자다 그래서 노획하다 뭐할 때 쓰는 노자인데 왜 노략질하다는 뜻이냐면요. 소금이 이 옛날에는 굉장히 귀중했어요. 오늘날은 흔한 조미료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아주 옛날에는 황금에 버금갈 정도로 귀하게 여겨져서 노마 시대 때는 이게 솔트요. 솔트를 바탕으로 해서 셀러리맨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셀러리맨. 이 셀러리가 솔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봉급으로 줬다고요. 노마 시대 때 노마 군사들한테 그 돈을 대시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소금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고요. 황소인한 일어난 것도 그 소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거 저 노략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략질하다 이 뜻이 있어요. 노략질. 그래서 노략할 때 쓰는 노자를 이걸 자를 쓴다니까요. 자, 그렇다 사실 알아두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소금만 노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당연히 뭐 소금 염자 때문에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뭐 짤 함자 이런 글자들이요. 담소의 상대가 함소라고 그러죠. 함초 뭐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이 쓰여진 글자인데 알아둘 필요성이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뜻의 역할을 하거나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소금 연자는 짤함자예요. 이런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사실을 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사슴녹자니 사슴녹자는 198번째 부수자인데요. 뜻이 사슴이니까 사슴을 표현했겠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우죠. 그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란 제목이시요. 그렇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야 그러죠. 사슴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에서 사슴의 특징이 목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없잖아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슴의 특징은 모가지가 아니고 뿔이죠. 뿔. 그 시에도 관이 높은 너는 뭐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슴의 특징은 뿔에 있어요. 뿔. 뿔이 머리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 머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 머리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눈이고 이거 주둥이 부분 쪽이고요. 이 기태기 쪽 부분이 있죠. 이쪽이요. 이 사슴이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은 목이 사슬로 보면은 육식동물의 아래에 놓여 있고 육식동물은 잡혀먹는 동물 아니에요? 그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그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눈의 위치가 차이가 있어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피해야 되는데 이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기 위해서 눈이 거리감이 잘
측정할 수 있도록 발달돼야 되니까 입체가 있도록 눈이 이렇게 정면 쪽을 향해 있고 머리에서 정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빨리 발견해야 생존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눈치를 채야. 그러니까 눈이 될 수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게끔 육식동물은 거리를 멀리 볼 수 있게끔 후기 위해서 발달되지만 먹이를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초식동물은 주변을 갖다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주변을 잘 살필 수도 거리 그렇죠. 눈이 옆면에 달려 있어요. 옆면. 그러니까 이렇게 양 같은 걸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양이 이게 머리가 세 쪽이 되는데 눈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이 있다. 이쪽에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만약에 양을 그린다고 쳤을 때 눈이 여기 달려있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달려있다고 이게.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이제 고양이라든지 이런 육식동물이 이제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달려.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눈과 눈 사이가 멀어요. 멀고 육식동물은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요. 그래서 야들은 멀리 볼 수 있도록 여기는 넓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면으로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막걸리 옆에 보면 눈이 이렇게 사람을 그렸을 때요. 이렇게 보통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눈을 여기다 그리는데 그건 약간 좀 틀어진 상태라고 생각해야 돼. 완전히면 이쪽으로 더 가까이 와야 돼. 그렇죠.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 사람도 지금 눈이 사람이 초식동물이었다면 눈이 요만큼 가 있어야 될 상황이야. 요만큼. 그러니까 완전 옆으로 봤을 때 이게 옆모습인데 완전 옆으로 봤을 때 눈이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 눈이 정면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눈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아까면서 목이라는데 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앞다리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뒷다리 이렇게 표현하고 뭐 발굽도 표현하고 몸처럼 이렇게 표현 이런 형태로 사슴이 표현했습니다. 가까운 문 형태에서. 근데 이제 호대로면서요 쓰는데 편향을 자꾸 추구하니까 뿔을 갖다가 이렇게만 펴놓고요. 이렇게만 펴놓고 그 다음에 눈이요. 눈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둔 상태 이렇게 이제 강조시킨 형태에서 그대로 누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의 윤곽을요. 이렇게 윤곽을 이렇게 펴놓은 상태에서 요획으로 연결시키든지 이렇게 연결시키지 아니고 그냥 내려온 것 같아요. 요획은 사실은 여기서 다시 드러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뭐 조금 더 길게 빼줘야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후대로면서요. 요거 그대로 둔 상태에 요거 반드시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위로 연결되고요. 요 형태는 이렇게 되고요. 요 형태 이렇게 내려오고 이 형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요 부분이 이제 많이 갈렸거든요. 요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 부분이 거의 생략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오늘날 세진 글자를 놓고 보면은 뭐 집면자가 뭐 느닷없이 들어가 있고요.
집 자가 아니고 지범자예요. 지범자 형태가 막 느닷없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완전 상형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됐어요. 거의 잃어버린 상태가 됐는데 자, 최초의 글자에서 변화된 과정을 보면 고개는 끄떡거릴 만큼 변하는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변화 과정을 유추를 못한다고 치면은 이게 왜 사슴이지 싶은 생각이 들겠죠. 하여튼 이제 문자가 되면서 상징성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쓰인 형태까지 쓰이는 것처럼 사슴록자라는 걸 알아두시고 사슴록자는 뭐 술록이라든지 뭐 기록이마 뭐 이런 말들이요. 또는 뭐 녹용, 녹강 뭐 이런 말들이 쓰이는 글자죠. 글자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동원해서 음역할 글자로서 한 글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게 산기승록자인데요. 산기승록자 이렇게 숯불림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록은록인데요. 숯불림자가 달라붙으니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경비가 되는 쪽에 산 아래쪽에 기슭을 나타내는 산기슭록자고 살록 그러면은 산기슭을 말하는 거예요. 살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살록의 록자가 바로 이 산기슭록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용령이라는 글자네. 용령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예번 많아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싶겠지만 언뜻 보기에는 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잘못 쓴 글자죠.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이 글자 이렇게 쓰는 것만 보면은 옛날 추억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글자를 보고 생각나는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섬이란 곳 그때 제주도도 안 가본 때고 그 뒤에 섬이라는 곳을 갔다가요.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살던 사람이 뭐 어떻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그 같은 과 동기 하나가 자기 섬에 사는 동기인데 놀러 오면은 오는 차비만 갖고 오면은 와서 먹고 뭐 놀고 자고 다 자기가 신경 쓰고 갈 때 차비까지도 준다고 줄 테니까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놀러 가는데 걔가 살던 섬이 어디냐면요. 흑산도예요. 그 흑산도를 생전 처음으로 섬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그 흑산도 가니까 흑산도가 지도상에서는 쬐끄만 점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그 걔가 이제 흑산도가 고향이니까 흑산도에 자랄 거 아니야? 그 흑산도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간데가 있더만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오는 두 간데가 있는데 한쪽에서 뒷산 쪽에 가면 조그만 해수욕장이 있대요. 그래서 산꼭대기라는 거기서 섬이니까 섬도 성국대가 있을 거 아니야?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도 오래간만에 가면서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여기서 밥을 먹고 그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먹을 걸 잔뜩 싸들고 해수욕장에 가서 놀라고 갔는데 길을 놓쳐가지고 정신을 놓치고
정신껏 때 가서 묵고 거기서 놀려고 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찾아가긴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왜 이 얘기를 그러냐면 어떻게든 갔는데 늦게라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군가 이 글자를 써놓고 갔더라니까요. 그 해변가에다가. 근데 우리 그때 중문과 친구들이 5명이 갔었는데 네 놈이 용용자를 갖다가 맞게 썼다고 오고 유일히 한 사람만 용용자를 틀리게 썼다고 했어요. 그 틀리게 썼다고 하는 사람이 김종익이야. 4대1로 누가 맞냐를 놓고 내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계약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 가면은 술 한잔 내기로. 전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이겼죠. 이게 2개 쓰면 안 돼. 2개 쓰면 안 되고 3획으로 써. 그러니까 요 글자 속에 2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치면 여기 2획이 들어간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친구들은 동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모양인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 대학 동기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그 이유를 잠깐 전해보는데요. 용용자 이렇게 쓰시고 이 용용자를 갖다가 예전에는 파자는 사람들이요. 파자는 사람들이 3가지 형태로 이렇게 파자를 해가지고 이건 설립자로 보고 이것은 고기육자가 변화된 육다루로 보고요. 이게 육다루라는 것이 고기육자 육다루라는 게 몸의 뜻도 있잖아요. 몸을 세웠다고 보는 거예요. 몸을 세웠다. 뭐가? 이게 용의 형태로 보고 용이 몸을 세웠다 이렇게 풀이를 한다고요. 옛날 그 파자식으로 가르쳤던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은 문자에 전혀 소뚜막도 문자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각골무 형태를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각골무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영혼자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동물들 아니에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동물인데 이 뿔의 형태의 뿔이 있다고 본 거예요. 영이 뿔이 있고 이게 길다란 주둥이 부분 갖다 표현했죠. 입부분하고 몸체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뿔과 긴 입과 그다음 길다란 몸체를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이 뿔의 형태가 호대로오면서 핵이 추가되고 와변이 되면서 설립자 형태가 되고 요 긴 주둥이 부분도 육다루로 변화되고 이 몸체 이렇게 된 몸체가 나중에는 뭐 다리 형상을 추가하려고 했는지 선이 추가 이렇게 쓰이다가 어떻게 돼요? 선이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평이된 것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용 모양에서 나왔어요. 용 모양에서 나왔는데 이게 상상 속의 동물이다 보니까 상상 속에서 만드는 형체일 뿐이에요. 이 글자의 뜻이 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음을 그대로 갖다가 표기한거거든요. 이게 니을 영자가 우리말에서는 궁금한데 이영영을 갖게 그 영을 갖다 쓰는데 원래는 혼민정 창제 당시에는 영영이 아니고 뭐예요? 미르영자예요. 미르영자. 원래는 영이 아니고 미르였어요. 미르가 뭐이냐 이거예요. 미르가 우리 저 미르의 흔적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간다 미리네 우리의 꿈이 이거라는 거 미리네 할 때 쓰인 노래 지금요. 제가 알고 있는 노래를 하나 불러봤는데요. 미리네라는 말의 미리가 미르하고 같은 데서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미리네를 달리 뭐라고 해요? 한자로. 우리 선생님 지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은하수죠. 은하수. 은하수가 하늘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별이 펼쳐져 있는 상황은요. 별이 막 이렇게
펼쳐진 상황이요. 이게 물 관련돼 있잖아요. 물. 그 미리네나 미르의 미가 남아가지고 우리가 미나리 할 때 쓰는 미라든지 또는 뭐 미꾸라지 뭐 할 때 쓰는 미가 전부 다 또 이것과 관련인데 요 미리나 미르나 미나리나 미꾸리의 미들이 다 뭐 관련되냐면 물과 관련됐어. 물. 사실은 물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 그 은하수의 수가 물숫자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면은 용자가 물 관련된 뜻이 붙었냐 이거예요. 이 용이 상상 속의 동물인데 물의 수장이잖아요. 물의 수장. 물의 수장이라고요. 물의 수장. 응? 세상의 모든 물은 어디로 몰려들어요? 바다로 몰려들죠. 네. 바다에 모든 물이 몰려든 건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좋고 나쁨을 청탁을 불문하고요. 막고 흐림을 구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여든 그 바다 속에는 옛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심청전에도 나오잖아요. 용궁이 있다고 생각했고 영궁에 용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닷속에는 영궁이 있고 영이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있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영오름 현상을 보고 이 영오름 현상이 용을 붙인 이유가 바닷속의 용이 하늘로 솟처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닷물이 하늘로 솟구친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가다 방송에 나와요. 독도 앞바다에서 울릉도 앞바다에서 용오름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가 가끔가다 나온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나와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었나 싶죠. 그게 모르면 눈이 안 들어와. 모르면 귀에 안 들어와. 근데 내가 용오름을 알고 있으면은 독도 앞바다에서 용오름 현상이 생겼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씩 머리에서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데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보고도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요. 근데 가서 당장 찾아보세요. 용오름 현상. 독도 울릉도 앞바다에서 용오름 현상이 1년에 한두 차례씩 일어나는 목격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연현상일 뿐이에요. 우리 토네이도 있죠. 토네이도 바람. 육지에서 일어난 토네이도 바람이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 물이 솟구치는 거야.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른 나라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 뭐인데 그 날벼락이 고기 같은 거 떨어질 때가 있어. 그렇죠. 용오름 현상으로 하늘 솟구치다가 그것이 이제 물은 다 흩어져 내려가고 고기가 사람 사는 곳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그것이 용오름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문명 발달된 옛날에는 그렇게 물이 솟구치는 걸 보고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하늘로 올라가지고 구름 속에 구름을 만들고 구름 속에서 어떻게 돼요? 구름 속에서 또 뭐가 내려요? 지구상에 비를 내려주잖아요. 비. 하늘 올라가서 조화를 부려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비가 돼서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이 어떤 시대다? 농경시대잖아요. 농경시대.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하늘 바라고 농사를 짓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숭배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숭배 대상이 있네? 그게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임금. 그래서 용이 임금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용상, 용안, 뭐 권룡포 뭐 이런 말들이요.
용을 상징하는데 임금을 상징하는데 용을 쓰고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용자가 임금과도 관련되는 이유가 바로 그 용비어천가 뭐 이런 말에도 쓰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자, 그 용용자인데 호대로에서 사람들이 좋은 우리 뜻을 갖다가 없애버리고요. 한자문을 갖다가 따서 용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네라는 말이 물과 관련됐다 이런 사실은 몰라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걸 쓰는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쓰는 걸 필수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1나예요. 이렇게 이게 한획이에요. 11나. 그다음에 12, 13, 14, 15, 16, 16획의 글자죠. 이게 16획의 글자. 16획의 글자고. 요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 가운데 참고로요. 참고로 알고 넘어야 될 글자가 요 글자를 4개를 이렇게 쓴 글자들이 있어요. 한자에는 이렇게 이게 하나의 글자예요. 이렇게요. 옛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뭐 잡상인들이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 손에서 갖고 다니면서 보라고 뭐 한자 사전을 팔더라고요. 한자 사전 뭐 한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으로 치면 한 3,000원 정도 하려나? 오래전이에요. 한뭐 10년도 전인 것 같아. 근데 그 양반이 한자 사전을 팔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만요. 이 사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큰 사전에 나온 한자가 다 포함됐다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획수의 글자까지 있다고. 혹시 그 글자를 아는 사람한테 이 사전을 공짜로 줄 수도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제시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전 가운데 제대로 된 사전이라고 치면은 가장 많은 획수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조금 전에 16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용자가. 용용자를 4번 썼으니까 몇 획이에요? 몇 획이요? 64획인가요? 네. 64획의 글자예요. 그럼. 64획의 글자인데 이걸 저 사진을 따서 철로도 있고 절로도 있고 그런데요. 말만을 절 또는 뭐 철 뭐는 식을 거예요. 또는 말만 타는 뜻을 갖다가 달리해서 수다할이라고도 오고요. 수달절 철 뭐는 식으로요. 이제 쓰이는 글자가 아니니까요. 뭐 굳이 2개의 음으로 기억할 것 없이 그냥 절로 기억하세요. 말만을 절로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글자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읽어서 이제 참고 삼아라고 있어. 이제 왜 이 글자를 설명드리고 있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가르치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한자 가운데 가장 많은 획수의 글자가 어떤 글자예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적으로. 저도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생각해서 이제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들은 이 글자가 음이 많은 글자인데 롱으로도 익히고요. 뭐 옛날에 언덕을 뜻하는 음하고 통하는 음이다 보니까 언덕롱이 되기도 하고 롱이 다시 리을자가 디귿이나 니은이나 뭐 티읕 이런 글자하고 같은 서름 아니야 서름? 서름 계통인데 서름 계통 같은 디귿 티읕 이런 글자들이 다시 국영화 돼가지고 지읒이나 치읒으로도 바뀐단 말이에요. 서름 계열의 글자들이
니은, 디귿, 리을, 티읕 이런 글자들이 거기에 와서 지읒, 티읕으로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롱, 총까지 되면 총으로 바뀌는데 괴일총이 뜻도 있어요. 괴일총인데 괴다는 뭐냐면 깊이 사랑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저 롱이라는 리을 이름이 살단음인데요. 혓끝에서 발음되는데 혓끝이 입술이 닿는다. 그래서 입술 소리 미음으로도 표현되면서 망으로도 발음되는데요. 망으로 발음되는데 그 흑백의 얼룩을 나타내는 얼룩망자이기도 해요. 이 글자가 롱, 총, 망 이런 복잡한 다른 놈도 있는 글자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주로 이제 용어로만 책임질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의미 있는 글자예요. 근데 이걸 알아둬야 되냐면요. 호대로 오면서 언덕농자는 다시 흑도자를 붙여가지고요. 흑도자를 붙여서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쓰이고요. 괴일총자도 깊이 사랑한다, 무척 사랑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집에 있는 사람을 놓고 한 거이라서 집면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이게 그렇죠. 총애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얼룩망자를 새롭게 만드는 글자하고 이렇게 이제 요 언덕농자하고 괴일총자는 이렇게요. 글자 속에다가 흑도자를 붙이든지 아니면은 괴다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뒷면자를 붙여가지고 뒷면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글자가 음역 활자 보면은 이 언덕농자처럼요. 롱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그 위에도 더 있어요. 더 있는 게 어떤 글자냐면은 대그릇 농자가 있고 대그릇 농. 롱인데요. 대그릇 농. 새를 이렇게 기르기 위해서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처럼 생긴 것 같다. 조롱이라고 하잖아요. 조롱. 새 글자를 써 조롱. 그 조롱 속에 들어있는 새는 높은 하늘의 구름을 그리운다고 해서 나온 말이 뭐죠? 농조연운이요. 농조연운. 농조연운. 조롱 속에 새가 그리워한다 이거죠. 구름을요. 또는 뭐예요? 이 글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는 바스켓볼, 그렇죠. 농구. 고구마에 대해서 니은농으로 농구를 때 쓰는 거죠. 농구. 자, 그 다음에 허릴농자도 이 글자가 음역하려니 허릴농자. 달월자를 붙였어요. 달월자. 이게 달월자에 육달월에 달월이요. 달빛이 흐리는 거예요 지금. 구름에 가려서. 이 달월자인데 달빛이 구름에 가려서 흐린 상황을 나타냈어요. 정신이 몽롱하다 할 때 쓰는 농자가 이 글자예요. 몽롱하다. 그 다음에 옥소리 농자가 있네요. 옥소리니까 옥소리니까 구슬옥자를 변화된 구슬옥자가 원래 형태를 붙여야겠죠. 옥소리. 한자에서 옥소리를 뜻하는 글자들이 또 있는데 무슨 자가 있죠? 옥소리를 뜻하는 글자가
옥소리 쟁자도 있지만 옥소리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할 때 쓰이는 쟁자가 이거 아니에요? 옥소리 쟁자? 그러지만은 옥소리 령자도 있죠? 명령을 영자로 쓰는 옥소리 영자인데 근데 이 옥소리 영자는 이 옥소리 롱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영롱 이게 이제 앞에 나오면 영이니까요. 영롱이라는 말이 쓰이죠. 그러니까 영롱이라는 말이 한자를 보면 영롱이라는 말이 소리와 관련돼 있어요. 소리 옥소리 령자, 옥소리 롱자 소리와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눈빛이 영롱해. 빛이 모양으로 관련돼서 설명을 써요. 눈빛이 영롱해. 목소리가 영롱해야 그 소리와 관련돼 있으니까 목소리가 옥소리처럼 들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것만 제대로 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의미가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소리와 관련돼서만 써야 될 말이 더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뭐 빛나가 뭐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영롱의 영자 롱자예요. 그 다음에 기머거리 농자예요. 살다 보면은요, 살다 보면 태어나서부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후천적으로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반대가 뭐라고요? 장애인의 반대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그러면 비정상인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도 언제나 사이인데 신체 일부가 좀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온전한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사실은 장애인의 반대는 아직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 살다 보면 신체가 망가지면은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라는 시각을 가져야지 정상인이라는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말이 나오게 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롱언롱인데요. 기에 문제가 있어야지 기머거리죠. 그리고 장애인은 한자로 뭐 막을 장자에 뭐 막을 예자 써가지고요. 장애인 이렇게 흔히들 쓰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길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줘야 될 사람.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한자어는 없지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의 자를 설렁설렁 쓰다 보니까요. 기모거리 문자.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자리에 보면 별총자가 나오는데요. 언덕농자도 나와있죠. 언덕농자는 아까부터 얘기하면서 우리 선생님 건데 한 분이 농단 얘기를 하더만요. 농단 국정농단을 이렇게 쓴 농자예요. 농단이라는 말이 무슨 글자가 들어오면 농자는 언덕농자고 단은 끈을 딴자 쓰잖아요. 이 끈을 딴자인데 이게 이 농단이라는 말에서 끈을 딴자는 뭐냐 끊어진 언덕을 말한 거예요. 절벽들 끊어진 언덕. 이게
이익을 혼자 독차지한다는 말이 농담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작거리에 시장에 나가서 시장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 시장 주변에 있는 높은 언덕, 끊어진 언덕에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내려다보고 시장 좋은 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물건을 취해가지고요 막 비싼 값으로 팔면서 이익을 갖다가 혼자서 독차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농담이에요. 뭐 국전 농담을 내뭐 해서 한때 인구 해자된 말이었죠. 또는 뭐 둥롱망촉 이름들 때에서 쓰인 그때는 다 지명 관련돼 있고. 자, 그다음에 근데 한 글자 빠는데 얼룩망이라는 놈도 있으니 망에서 저 지범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망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범자에다가 이렇게 영영자를 썼는데요. 영이 망으로도 쓰인다고 했죠. 망이 여기서 방까지 왔어요. 방까지 왔는데 집이 크다고 해서 높고 큰 집과 관련이 돼가지고 클방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클방인데 이게 저 사람 성으로도 쓰이는 글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쓰는 성, 우리나라 뭐한 1000명 정도 쓴다고 하던가. 방시들이 뭐 이렇게 쓰는 방시도 있고요. 집방자를 쓰는 방시도 있어요. 또 무슨 어떻게 쓴 방자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방시들이 우리나라에 방시들이 있는데 그 방시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를 쓰시는 분인데 이 글자를 쓰신 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 글자를 성으로 쓰신 분들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의 그 책석 가운데 방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통의 방자 이 글자 쓰죠. 하여튼간 요 글자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교육현장에서는 요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건 결총자가 총회하다를 쓰는 총자니까 좀 쓰임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설명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를 때 설명할 때보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요 교육 현장에서 요령껏이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표려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 글자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잠깐 끊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